네, 조지원 국어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웅입니다. 원래 그 입시 설명회를 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쁘시고 또 저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고1 프로그램을 우리 조우연 선생님이 2부 시간에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까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특정 한 분야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은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만 집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아이가 첫째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강의는 첫째는 이 대입 교육과정,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타임에서는 대입 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특성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세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교육이 좀 변화가 좀 됐어요. 첫째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이 둘째나 셋째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과거에는 사실은 동질화, 표준화 교육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딱 서열대로, 순서대로, 아이들 줄 세우기, 이런 게 교육의 목표였는데, 현재는 다양한 그 이유에 의해서 교육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이들 중심의 개별화 교육이 이 교육의 목적이 됐어요. 일단은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한 인재로 키우자라고 하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그 교육 방향이 그전에는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따라와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목표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말씀을 좀 못 드렸네. 다 펴시고는 계시는데 잘 안 보이실까봐 PPT는 복사를 해놨습니다. 예. 이게 2015 지금 사실은 올해 입학하는 친구들의 마지막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연도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공통과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공통과목은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과목이고 1학년은 다 공통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솔직히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그 과목만 열심히 수행하면 돼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이거는 이 9등급으로 성적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석차까지. 근데 이에 비해서 진로 선택은 우리가 1등급에서 9등급이 아니라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5단계 평가가 있고 3단계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진로 선택은 대학에서 뭘 이수했는지 중심으로 보는 거지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하면은 다 A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선택은 9등급제인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 선택 과목하고 공통 과목 뭐 이런 거, 그리고 학생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설계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학생이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공통 과목은 해야 되고, 일반 선택에서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1하고 수학 2는 어느 학생이나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미적분, 확률 통계, 그리고 기하는 선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경제학과는 무조건 미적분을 해야 돼요. 학교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돼요.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적은 중요하진 않아요. 성적은 뭐 대부분 다 A를 맞으니까. 근데 경제학과, 우리 학교 경제학과,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좀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면은 이 정도는 좀 들어야지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딱 보이실 텐데 경제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를 밟아서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 그걸 보고 학생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수료하는 거는 그걸 해서 크게 가산점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3단계 평가도 있고 5단계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자제분들을 고등학교 보내신 다음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시험을 한번 치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올 A였는데, 그 얘기를 사실은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상대평가로 9등급으로 나눴을 때 1등급은 4%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반의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 안에 들려면은 몇 등 해야 됩니까? 1등. 1등. 그 다음에 2등급이 11%까지예요. 그러면 1등은 1등급이니까. 그러면은 2등급 받으려면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냐면 2등, 3등 해야 돼요. 그리고 3등급은 23%까지인데 4등, 5등, 6등, 잘하면 7등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맞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서 그 책자가 또 있잖아요, 어머니. 책. 그 8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도 우리 지역 그 중3 학생들 국어 성적이 나와 있거든요. 학교별로. 설명의 자료집입니다. 거기 신서 같은 경우에는 국어 과목이잖아요. 신서 같은 경우에는 A가 몇 프로냐면 한 45% 정도 될 거예요. 모길도 한 45% 정도 되고요. 근데 그거를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돌려버리면은 45%면 4등급까지가 40%거든요. 그리고 5등급은 60%. 그러니까 A를 받는 게, 중학교 때 A 받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생부 종합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교과 쓸 때 그 총 등급 점수가 나오는데 뭐 2점대 이러면은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3점대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시 원서 쓸 때 이렇게 전화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뭐 저번에는 친구 누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대외고를 다니더라고요. 몇 점 나왔냐 그랬더니 한 3.2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외고에서 3점이면 되게
잘한 거죠. 특목고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근데 그 누나가 좀 괄괄해서 그 성적 갖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성적이면은 어문 계열을 쓴다면은 고대에 붙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어문 계열이 아니면은 고대는 좀 힘들고 서성한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적합한 학교는 이대가 제일 적합한데, 뭐 거기도 좀 생각을 하라고 얘기는 드렸죠. 네. 근데 3.2 가지고 막 뭐라고 하길래, 내가 그 누나, 그 누님, 그 대학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외외고에서 3점대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지금 1학년 딱 들어와서 어머님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제일 첫 단계로 하셔야 되는 게 진로에 대한 설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1학년 때 이 진로를 먼저 설정을 해놔야지 거기에 맞춰서 그 학생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2학년 때 또 진로 선택도 그 과에 맞춰서, 진로와 맞춰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되냐면은 그 2학기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확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설정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1학년 1학기 때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래서 요 정도 때 어느 정도 선택을 하면은 수행평가라든지 학생부 자율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정도에 하더라도 그 베스트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학창생활 때 생각을 하시면은 진로를 그렇게 금방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어머님들도 그랬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1학년 때는 어느 과정이냐면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도 해보고 진로 체험 활동도 해보고 학교에서 다양한 자율활동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이유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해라 라는 게 원래 교육의 목적이긴 합니다. 2학년 1학기 때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2학년 1학기 정도 2학기 때는 그래도 뭐 문과, 이과 정도만 선택을 해 놓더라도 크게 뒤처지진 않아요. 근데 그 결정을 2학년 2학기까지 못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수시는 거의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 그래서 자녀들하고 꼭 그 대회 가셔서 자꾸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 있듯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거, 도전하고 싶은 게 뭔지도 꼭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겹쳐버리면 그건 뭐 너무 훌륭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2개 정도 아니면 딱 하나라도 포인트를 잡아서 목적을 설정해서 진로를 계획을 같이 세워보는 게 좋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학교마다 그 사이트, 그 대학 그 과, 그 다음에 안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그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예로 가져온 학교가 서울시립대학교. 왜냐면 서울시립대학교가 이런 걸 정말 잘 해놨어요. 되게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각 학과마다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학과라고 돼 있죠. 국제관계학과. 제가 볼 때는 국제관계학과라고 하는데 외교학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관계학과는 우리 학교, 우리 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국어, 언어 및 사회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학생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일반 선택 과목을 할 때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당연히 영어는 잘해야겠죠. 근데 여기다 플러스가 되려면은 제2 외국어를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당연히 학생부에 좀 빛나겠죠. 그 다음에 사회교과는 당연히 다 잘해야 돼요, 문과는. 그 중에서도 당연히 국제관계학과니까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치외교학과예요. 법도 괜찮습니다. 예. 정치외교학과가 아니고 법과 정치죠. 그렇죠? 정치와 법. 이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국제관계와 세계 지역 및 한반도 정서, 외교에 관심이 많고 분석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수행평가라든지 또는 자율활동 과정 중에서 저거와 관련된 어떤 분석이라든지 리포트라든지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제 분쟁이 많잖아요. 하마스라든지 뭐 이거와 관련된 시사와 관련된 리포트를 쓴다면은 그건 되게 당연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과를 한번 볼까요?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으로 통찰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수리적인 지식을 쌓은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겠죠. 근데 당연히 통계학과니까 미적, 확통, 기하 중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확통이죠. 확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협동성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배려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 하는데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식인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학교 생활에 되게 참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학교 생활. 학교 생활에 서로 참여를 잘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회장이라든지 학교 반에서 회장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 다음에 또 그 학교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과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도 그렇고 서울 주요 학교들이 그 정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최첨단 이 학과를 좀 설치를 했어요. 이번에 개설을 해갖고 처음 이 올해 2024학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학교들의 이런 과들의 특징은 이 졸업 후 진로가 확실히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에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무조건 뽑아갑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또 현실 감각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 뭐 먹고 사느냐 이런 걸 되게 중시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딱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는 거죠. 직업으로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진로를 빨리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권유하는 방식, 그리고 이런 게 있더구나 라는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로를 같이 설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시는 수능으로 보는 거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첫째 아이들이 많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형별 모집 인원을 제가 가져왔긴 했는데 보면 비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0%가 교과예요, 교과.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죠. 근데 저것도 수도권이니까 그
서울 주변 학교까지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서울 소재 우리가 주요 학교라고 하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20%가 아니고 10%입니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10%는 해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예요. 그전엔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에서는 어머님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사실은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 15개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교과고, 그 다음에 한 35%에서 37% 정도가 종합이고, 그 다음에 한 40% 가까운 데가 정시예요. 그리고 논술이 있긴 한데, 논술은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왜냐면 논술은 언제 시작하냐면은 문과 논술이 있고 이과 논술이 있는데, 문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면은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붙겠네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왜 붙고 왜 떨어지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과 논술은 확실해요. 뭘 잘하면 됩니까?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논술이 수학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같이 했거든요. 물론 수학 논술의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지금은 과학 논술을 다 없애는 추세예요. 그래서 수학 하나만 갖고 가는데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냥 붙어. 그러니까 그거를 1, 2학년 때부터 할 필요는 없죠. 3학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 3학년 1학기 시작하면서 그때 논술을 같이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먼저 학생부 교과인데 학생부 교과가 이건 뭘로 가는 거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학생부 성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들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대학에서 학생부를 갖고 평가를 할 때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량 평가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수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6과 1.7이 있으면은 1.6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판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에 비해서 정성 평가는 1.6과 1.8의 차이는 잘 몰라. 대신 그 안에 있는 내용, 활동을 갖고 하나하나 한번 보겠다라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는 정량평가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요 한양대처럼 학생부가 거의 대부분 100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다양해집니다. 학생부 100이 대표적으로 한양대인데 한양대에도 바뀌어요. 학생부 100에서 이제 올해까지만 학생부 100으로 하고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한양대보다 윗급의 학교가 스카이가 있잖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가 연대보다 높습니다. 왜냐면은 학생부 100이니까. 그러니까 지방 학교 애들이 진짜 성적 좋은 애들이 다 한양대 위주로 써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엔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면 1.3대 나옵니다. 1.3대. 어마어마하죠. 연대 같은 경우에는 1.54 정도 나와요. 학생부 교과가. 그 다음에 학생부만 아니고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도입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서강대, 성대, 중대, 시립대, 외대죠. 그러니까 보통 이 수능 최저가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어렵게 그걸 하지는 않아요. 보통 3개 합칠 또는 2개 5 이 정도입니다. 그럼 3개 7이면은 뭐 2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 받으려면 70점만 넘으면 돼요. 옛날에 솔직히 그 영어가 상대평가할 때 70점대는 5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떨어지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한 50% 이상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서류가 있습니다. 이때 서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퍼센티지가 보통 한 10%? 많으면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하고 면접을 보는 데가 있어요. 연대가 대표적인데, 연세대가 면접을 볼 때는 그전에는 뭘로 했냐면은 제시문을 갖고 했어요. 그냥 와서 뭐 이것저것 너 어떤 활동을 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본 다음에 그 제시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판단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대답 못하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걸 없앴어요. 그냥 말 그대로 면접이 됐죠. 근데 면접만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한 10분만 하면은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부 서류,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보는 학교가 경희대하고 고대입니다. 고대. 연대하고 고대는 거의 같이 가지 않아요. 항상 다르게 갑니다. 항상. 이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여기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학생부 100은 정량평가 100이 아니라 정성평가 10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과 1.8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학생부 100으로 보는 데가 서강대, 10대 일부, 성대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학생부하고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아까 봤을 때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학생부 교과에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안 들어가 있죠. 어느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그 서울대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이 있고 추천 전형이 있는데 그 몇 명 주냐면은 학교마다 둘이에요. 둘. 그러니까 전교 1등, 전교 2등입니다. 근데 연대나 고대는 10장에서 20장 정도 줘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유해졌어요. 학교장 추천이. 옛날에는 연대도 뭐 2장 뭐 이 정도밖에 안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그 상위 15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한 3.0 이내로 들면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서 붙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래서 학생부 100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활동을 잘 했냐 이걸 보는 건데 뭘 위주로 보냐면은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이 교과에는 당연히 내신 성적은 들어갑니다.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신 성적 외에 이 학생이 이 내신 성적을 받으면서 이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로를 일단 빨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선생님과 유대감이에요. 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 세특을 학생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써야 되는데 학생이 많은 학교는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 400명이 넘거든요. 한 학년에. 그걸 다 기억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아이들에게 또 올해 이 과목을 들으면서 무슨 활동을 해봤냐 이런 걸 적어내게 해요. 물론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그걸 다 진짜 정성 들여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어내는 걸 보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적어내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학생과 유대감이 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정성스럽게 적을 거는 확실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감이 있는 학생들이 보통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 과목과 관련된 질문도 하고
또 선생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감이 좋아야지 좋은 세특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유대감이라기보다는 선생님하고 이제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특을 쓸 때 아이들이 그 수행평가라든지 세특을 쓸 때 이 과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갖고 와서 쓰면 안 돼요. 과목과 관련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거기에서 심화 발전을 해서 이 수행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또는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과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창체활동이라고 해서 그전에 이 창체활동에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뭐 독서활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봉사, 외부 봉사도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독서활동이 학생부에 기록은 되지만은 블라인드 처리 되어서 대학에는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상실적 이런 것도 안 가요. 오로지 딱 이렇게 네 가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 봉사활동,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학교,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만, 내 눈앞에서 본 활동만 적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입김이 되게 세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자율활동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학교마다 학교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게 매년 그 초에 나오거든요. 그럼 운영 계획에 보면은 그 날짜별로, 달별로 뭐 할 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보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영양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설정한 진로와 연계점을 찾아서 진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식품 영양학과면은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식품 안전 그 예방 교육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간호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건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관련을 맺어서 보고서를 쓸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쎄요,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영문학을 전공한다. 그러면은 영문학 책 중에서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책이 있다면, 문학책이 있다면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학생이 1등급을 받았어요. 뭐 영어에서 영문과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1등급을 받았으면은 뭐 96점을 받았습니다. 오, 되게 잘했네. 훌륭하네. 대학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96점을 받은 거는 이 학생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영어 능력을 갖췄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항상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능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을 어떻게 발전, 성장시켰는지 그걸 결과로서 보여주는 게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96점을 받았어요. 영어 능력은 있네. 그럼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을 하고 심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로 활동 또는 자율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뭐 영문학 책을 찾아봐서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와 법을 들으면서 요즘 관련된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상황을 이 수필이라든지 또는 보고서 형식으로 영어로 쓴다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그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선생님들이 써준 거 갖고 학생부 종합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학교에 또 몇십 명이 이렇게 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대를 지원한다, 한 학교에서. 그러면은 뭐 한두 명이 지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한 10명, 20명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학생부를 딱 보면서 같은 학교끼리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같은 활동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학생부 종합에서 보여줘야 할 건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 똑같은 활동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는 그 내용 중에서 제일 가치 없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학생은 성실하고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은 애는 착해.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나를 보여주는 거는 되게 긴 문장이고 많은 문장이 필요 없어요. 한 5, 6 단어만 잘 들어가면 돼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려면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은 진로 체험 활동 같은 걸 가거든요. 그냥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학원 빠져도 되겠네. 그 다음에 학교 공부 조금 안 하고 가서 좋네. 이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자기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학교과 진로하고 연계해서 자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썼을 것 같은 내용을 갖고 쓰면 또 안 돼요. 조금 다른 걸 갖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학생부 세부평가 항목인데 그전에는 세부평가 항목을 보통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연대, 중대, 농국대 주요 학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쪽으로 다른 학교들도 기준을 삼아서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를 학생부에서 잘 보여줘야지 우리가 뽑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학업 역량은 일단 학업 성취도가 일단 좋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 수업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그 외의 교과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대나 이제는 그 주요 학교들이 그전에는 일부 학과만 가지고, 꼭 과목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전과목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전에는 교대나 서울대만 전과목을 반영을 했었는데 연대 전과목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교과목도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 물론 처음부터 1점 초반대 막 1.0 나오면 좋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학년 시험이 중요하기는 해요. 워낙 공통과목이 많고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거의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첫 시험 본 다음에 애들이 와서 선생님 저는 수시가 많은 것 같아요. 정시로 돌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수시가 망한 친구들이 지금 정시로 돌린다고 정시 공부를 할까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요즘 말로 정시 파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시 파이터는 정시는 언제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 2학년 2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도 2학년 2학기 때부터 수능 집중반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수시에 내신 성적에 좀 매달려 보긴 해야 돼요. 자,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이 친구가 한 4점대 중반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못 가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2학기 때 좀 올랐어요. 한 4.0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한 3점 초반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2점대 중반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합이 한 3점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대학을 못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립 때도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대학에서 정말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성적의 추이예요. 우상향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우상향 중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특히나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건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생부 내용이 조금만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성적이 그냥 2점대 그리고 활동이 그렇게 좋지 못한 친구들 이런 것보다는 뽑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애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잘해요. 학교들은, 대학들은 항상 매년 조사를 해요. 학점을 가지고 대학 입학한 후에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 그리고 교과로 들어온 학생들, 그리고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그 대학 성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우리가 좀 더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거는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어디입니까? 정시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연대 고대예요. 예. 그리고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있기는 있더라도 대학에서 일단은 평가할 때 그렇게 다른 학교로 갈 학생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계속 뭐를 넓혀달라고 하냐면 학종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를 조금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으로 봤을 땐 이 친구들이 훨씬 우수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는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건 되게 잘 써줘요. 근데 학원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성적의 추이와 더불어서 탐구력이에요. 제가 탐구력이 지식의 확장 그리고 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냐면 진로활동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율활동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이거 하고 경영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 간의 어떤 우열 관계 또는 계급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영학과하고 연계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어찌됐든 그 회사는 계급 사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직장 내 뭐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보고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진로 체험 활동하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그 두 번째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이거는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한다면은 그 과탐 4개 과목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 물리예요. 물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진로 선택에서 물투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적을 주로 보고 관련도도 또 보는 거. 이게 이제 진로 역량이고 마지막 공동체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에 참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뭔가를 해보는 거, 또 이끄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당연히 봉사활동도 중요하죠. 근데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에요.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채우면은 세부평가 과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지나가고 정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학년 예비 고1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크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시하고 내신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내신에서 사용하는 그 선택지, 그리고 거기에 쓰는 어휘, 용어들은 다 수능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앞으로의 어떤 입시의 방향은 수시하고 정시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 종합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그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앞으로의 어떤 대학 입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시하고 정시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시도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뭐 연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대는 이수 과목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계공학과다 그러면은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물1과 물2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서울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고대는 서울대를 좀 많이 따라가거든요. 고대도 그렇게 할 방향이에요. 물론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이런 상위권 학교들은 그 점수 차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내신을 주로 공부하되, 내신을 맨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방학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그 사이 때는 또 정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공부가 결국은 또 뭐하고 연계되는 거냐면 수시하고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수시 따로 정시 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주위에서 제가 가르친 그 아이들 보면은 수시는 진짜 성적이 좋은데 정시는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가요. 진짜 수시는 진짜 개차반인데 정시만 이렇게 높은 학생은 한 학교에 한 명, 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수시, 정시 다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능 성적표 예시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는데, 예비고1 자제분들이 2008년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년월일은 이렇게. 이거는 우리 둘째 생일입니다. 11월 21일. 예. 과목이 한국사는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거의 30점 이상만 맞으면 다 1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과목이 중심인데, 그 중에서 영어는 절대평가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죠.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면은 우리 예비고1 학생들까지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바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그 예비고1 학생들이 좀 끼인 세대예요. 위로는 돼지들이고 애들이 많아요. 한 5만 명 정도 더 많죠. 재수하는 애들이 더 많을 거예요. 밑으로는 교육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한 방에 승부를 보는 게 진짜 가장 좋은 길일 겁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어느 학교 갈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등급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어는 2등급입니다. 그다음에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2등급, 3등급입니다. 어느 정도 학교 갈 것 같아요? 이 점수를 보실 때 나중에 그 학력 평가를 보잖아요. 그 성적표를 가져올 때 아이들 가져왔으면은 뭐 위주로 봐야 되는 거냐면 표준 점수하고 100분 위주로 보셔야 돼요. 1등급은 96%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근데 그 내신하고 다르게 수능은 만약에 95점 한 6, 7 이렇게 되면 그것도 1등급으로 처리를 해줘요. 근데 얘는 몇 프로입니까? 국어 같은 경우 94%예요. 2등급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이죠. 확률과 통계인데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면 138점이에요. 표준 점수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표준 점수는 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점 만점의 표준 점수가 수학은 140점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140점. 근데 만약에 100점이 수학 표준 점수가 100점이 만점이 14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4점짜리 한 개 정도 틀리면은 표준 점수가 몇 점 나오는 거냐면 136점. 원점수는 96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1등급 컷이 원점수가 몇 점이냐면 88점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컷의 표준 점수가 일반적으로는 13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몇 점이에요? 138점이에요. 진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그래도 92%가 나왔잖아요. 89%까지가 2등급인데. 그래도 이건 굉장히 높은 2등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3등급이 79%가 낮기는 한데 학교 반영에 따라서는 이 반영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문과에서 서강대는 다 붙어요. 학생이 고3 때 수능 성적 이거 갖고 이 정도 갖고 왔다면은 진짜 잘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이 재학생들이 보인다는 거 많지 않습니다. 한 전교에서 한 10등 정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잘하면은 연고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은 내신을 잘 해야 됩니다. 내신을. 그래서 사실 1.0에서 1.8 사이 나오는 친구들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 학생들은 그냥 대학은 가요. 대학 좋은 학교 가요. 그리고 1.0에서 일반적으로 1.5 사이면은 어딜 쓰냐면 서울대를 쓰고 그 다음에 1.8 이하면은 연고대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는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그 뭐 기계공학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70% 컷이 연대가 1.76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 1.8 요 정도에서 82, 83 요 정도에서 이게 딱 학생부 종합이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1.8에서 2.3 정도면은 중경외시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물론 2.3이라고 하더라도 연고대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이 잘 채워져 있다. 학생부 내용. 그 다음에 2.3에서 3.0은 건동, 홍수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3점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중요하죠. 성적대가 올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세특이라든지 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내신을 되게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성실히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진로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과 유대감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유대감이 모든 선생님하고 다 친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진로로 설정한 과목과 관계된 선생님과 친해지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는 반드시 고민의 흔적이 보여야 된다. 남들과는 좀 다른 거. 그리고 과하고 진로하는 과하고 관계된 내용을 갖고 꼭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시의 방향은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종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과를 쓰든 종합으로 쓰든 수능 최저, 논술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축은 1, 2학년 때는 수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정시를 조금씩 준비하고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3학년 때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학생부 내용을 뒤집긴 힘들어요. 왜냐면은 상대평가로 나오는 과목 수가 되게 적어요. 3과목, 4과목밖에 안 되거든요. 문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0%, 90%는 언제 결정되냐면은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으로 거의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 가운데 이렇게 좀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 궁금한 점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끝나고 좀 잠깐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내셔서 저랑 약속을 잡아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어머님도 좀 준비를 해오시고 저도 준비를 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꼭 심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좋은 친구들은 무조건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보면은 진짜 학습 태도,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과에서는 무조건 의대에 들어가요. 확실해요. 그다음에 문과에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가는 애들. 딱.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특징이 앉는 데만 앉아요. 그리고 절대로 지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체 수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머릿속에는 이 시간은 이 수업을 위한 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프더라도 보내주세요. 기어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도저히 수업이 안 되겠다는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이라든지 공부 시간이 딱 정해졌으면 그 시간에는 애 없이 외식하세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다 이런 어떤 핑곗거리를 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리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 안 좋아요. 무조건이에요. 하루에 리듬이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딱 습관이 적어도 1시 이전에는 다 자요. 뭐 2시, 3시까지 공부하면 학교에 와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어머님들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조우연 선생님 오셔서 우리 학원 고1 프로그램,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